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거의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FOMC 결과를 보고 충분히 예상했던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좀 평가 절하를 했는데, 시장은 저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시장보다는요, 채권시장의 현재 여파가 주식시장에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이었나요? 2주 정도 된 것 같죠? FOMC 9월 20일 FOMC 이후에 이 점도표의 변화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가 현재 시장의 본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세가 상승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상승이 왜 올라가고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지 거기서 주도주를 잡고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의 원인과 이유 그리고 이로 인한 앞으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추정하지 못하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미지에서 오는 공포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내가 몇 대 더 맞을지 모르면, 그러니까 한 대 한 대가 너무 무서운 건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힘들 거다 정도를 추정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만 견디면 되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김병의 효자 없다고 주식시장에 제가 좀 나름대로 그냥 빗댄 건데, 시장이 약하면은 사실 내려와서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조정 나올 때 여기까지만 떨어지면 될 거야 하는데, 그건 시간을 가미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떨어져서 그게 오래 가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70,000원까지, 7,000원까지 떨어지는 주가면 30% 떨어지는 거잖아요. 7,000원까지 떨어지고 있으면 기다리면 다시 10,000원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견딜만은 좀 그렇고 하여튼 견뎌지거든요. 그런데 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7,000원에서 앞으로 3개월 정도 견뎌야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사람들이 조정 기간에서 버티는 건 다 내려오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내고 버티는 건데, 내려와서 빨리 안 올라가면은 그 뒤에서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이거 시간은 이제 또 개별적인 문제지만,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고 거기서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대략 구도를 잡을 수 있어야 돼서, 시장의 조정 구간에서도 조정 본질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다른 생각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지난 9월 20일 FOMC 이후에 이것은 충격파다, 이렇게 보는데, 이 FOMC가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반응인가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채 시장에서의 포지션자들의 이 포지션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중립금리도 몇 명이 위로 찍었죠, 그죠? 요게 이제 이 중립금리가 원래는, 이게 중립금리는 거의 손을 안 댔던 건데, 이번 회의에서 한 서너 명의 연준이사들이 중립금리를 한두 단계 위로 찍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3% 위로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그동안은 3명이었죠. 그죠? 3% 위로 찍은 연준이사들이 3명이었는데, 이거 5명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원래 평균값 자체가 2.5인데, 이것도 2.5에서 크게 높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2.5에 수렴돼 있고 한 3명 정도가 상단으로 이탈표였는데, 이번에 중립금리는 2.5 요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이 연준이사들이 대부분인데, 한 2명 정도가 중립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본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4년도, 내년도, 요거 이제 24년입니다. 내년도 금리를 현재 5.25에서 5.5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거 이제 4.5 이하 혹은 평균값을 보면 4.5 정도니까 한 1%, 0.7에서 0.75에서 한 1% 정도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 봤던 거예요,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이게 점도표가 보시면은 평균 5%에서 5.1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25에서 5.5니까 5.1이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1, 2회, 그러니까 0.25에서 0.5% 정도밖에 못 내리겠네. 상반기는 인하가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채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어렵죠. 채권 얘기하면 좀 어려워서 제가 쉽게 최대한 말씀드릴게요. 이 미국채 금리로만 자꾸 보는데요. 이따 채권 값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금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제 금리는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까 채권을 사야 된다. 아니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채권 사라 그랬어요. 개인들도. 요즘 증권사들도요. 아시겠지만 올해 6월달, 7월달, 6, 7, 8월 이 구간에서 증권사들이 소액 채권, 미국 장기물 투자 이런 걸로 엄청 개인들 많이 유도해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하는 해외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산 게 3배짜리 미국채 장기물 ETF예요.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어느 구간이냐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시장 금리라고 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7, 3.8 요 정도 구간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여기서 6월달, 7월달, 6월 FOMC에서 대충 점도표를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금리가 이게 5.25에서 5.5까지인데 또 불구하고 4%를 안 넘었던 거 아니에요. 4% 이하로 유지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더 안 가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채권을 많이 산 거예요. 예,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도 막 받아내주고 여기서 채권을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개인들도 많이 들어가고 일반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미국 금융사들도 여기서 채권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딱 9월 회의에서 저는 그냥 기존에 그게 달라진 게 있나 다 저 정도 예상했던 거 아닌가 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매파적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이어퍼 롱거가 된 거죠. 오랫동안 길게 유지되는 포지션이면 이거 4% 뚫릴 수 있다 하면서 여기서 투매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채권 투매가 특히나 FOMC 이번 9월 FOMC 여기 이후에 요 시점이 FOMC거든요. 여기서 그냥 랠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금리가 그러니까 채권 값은 폭락한 거죠. 여기서 요게 이제 4%가 딱 뚫리면서부터 위쪽으로 달려서 4.8까지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4% 이하에 있던 게 5%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고 저는 7% 갈 수 있다는 얘기 나온 거 보면 이건 거의 다 온 것 같긴 해요. 예, 원래 유가도 유가 때문에 겁날 때 항상 보면 골드만삭스니 어디서 120% 간다 그러고 이런 극단적인 전망 나오면 대충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니까 지금 아마 채권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채권 플레이어들은 10년 동안 채권을 가져가지 않아요. 안전자산 말 그대로 보험사나 이런 쪽은 말 그대로 이제 쿠폰 금리 따먹으면서 가는데 지금 올해 들어간 채권 플레이어들은 되게 투기적인 단기 포지션들이 많단 말이에요. 장기채를 단기 매매하는 건 되게 고위험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이 미국채 장기물이라고 안전하다고 지금 미국채 들어갔다가 박살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많이 박살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포지션이 로스컷 당하고 있다. 저는 이게 레버리지 일으킨 것들은 이제 마진콜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5% 이제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5%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고 이거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없는 거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오랫동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리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투매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채권 투매가 지금 발생했다. 그래서 채권 투매가 무슨 문제냐?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미국채 20년물 이상의 장기채, 이게 10년물이지만 이건 ETF는 20년물 정도의 평균 이상으로 ETF 거래가 이게 제일 많이 되는 건데 요게 가격이 102였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86까지 떨어졌죠. 그게 마이너스 15%난 거예요. 장기 국채 투자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마이너스 15%난 거면요. 이거 완전 폭탄 맞은 겁니다. 이거 완전 폭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장기 국채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써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그런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여기 떨려 나가고 있는 투매가 나오고 있다. 여기 거래량 엄청 많죠. 밑에서.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마진콜들 들어가고 역으로 지금 이제 또 신규 포지션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걷어가고 있는 5%. 미국의 실질 지금 미국 잠재 성장률이 1% 선이고 이번에 PC도 여전히 낮게 나왔잖아요. 4% 코어도 4% 이하, 헤드라인도 4% 이하 나왔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감안하면 5%예요. 7%는 좀 오바고. 그러면 사실 시장 금리가 5%까지 찍고 스프레드 마이너스 0.5면은 저는 5를 많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 제 입장에서 뭐 미국채를 산다면 오히려 지금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좀 길게 본다면 이런 생각을 저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그런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원사이드하게 막 채권 금리가 오르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극대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했어요. 3배짜리 레버리지는 어떻게 됐어요? 3배짜리 레버리지는 지금 뭐 8달러에 5월 달에는 지금 8, 9달러 있다가 지금 4.5 됐으니까 이 마이너스 50%. 예, 마이너스 50%.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완전 투매 양상으로 마진콜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채권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야기하느냐? SBB 사태를 이 SBB 사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드렸죠. SBB 사태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미국채 평가 손실. 평가액.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평가에 지금 보셨다시피 15%가 한 3개월 만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미국채라는 최대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들의 자산 평가액도 15% 까이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제2의 SBB 사태 같은 게 또 나오는 게 아니냐를 걱정을 하는 거죠. 채권 값이 이렇게 미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들 금리라는 비용만을 생각을 하는 건 우리 개인들의 관점이고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일 뿐이고 사실은 채권 시장은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권 값 때문에 뭔가 금융 시장에 다시 또 약간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우려하면서 그걸 반영하면서 미국 금융주들이나 IB들도 최근에 급락하고 한 거예요. 예,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2022년도 10월 달에 저점이다. 바닥 나왔다. 이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마불사 근데 이 대마 중에 가장 대마는 미국채. 절대로 뭔가 문제되거나 사고 터지게 두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금융위기를 겪은 지 이제 15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유력 금융사들의 부실 위험이나 자본 건전성 위험을 방치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미국은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대마에는 미국의 유력 은행 혹은 IB들도 다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미국채에서 비롯된 거고 그 미국채에서 비롯되는 미국의 금융권의 문제는 터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는 얼추 다 온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떨어지는 상황이 있다면은 이것 때문에 뭔가가 또 뭐 미국의 은행권에서 뭔가 뭐 부실 위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같이 확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은 연준이 또 유동성을 풀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SBB 사태 때 돈 풀었다. SBB 사태 때 돈 풀었다. 그거 돈 풀어가지고 랠리 나온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그죠? 그리고 미국 길트 작년도 2022년도 이때도 10월달 이 구간에서도 돈 풀었다. 돈 풀었어요. 그러니까 QT를 하면서 돈을 풀었어요. 이상한 거죠. 약간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QT는 하면서 이 은행권에다가 돈을 풀어줬잖아요. 은행권에 돈을 풀어주면은 그 은행권의 자금 유동성의 최종 수혜는 또 자산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또 좋았던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셧다운 우려 그리고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계속 반대하면서 지금 합의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공화당의 일부가 아주 강경하게 나오면서 하원 의장 교체되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 않아요. 그냥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망가지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지금 크게 무너진다라면 이런 금융 시스템적인 안정 문제이거나 아니면 경기적인 요인인데 지금 이런 식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만약에 경제 지표가 이제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좀 약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근에 시장을 괴롭혔던 하락 요인이 단기적으로 제거가 돼 버린다고. 그럼 미국 달러도 지금 단기적으로 꺾여 버리고. 그래서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비달러 자산, 특히 이머징 자산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고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잡고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반등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상승의 이야기는 아니고 재상승할 수 있는 당장의 구조는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주 주식 시장 지난 9월 말 9월 20일 이후에 오늘까지 하락은 무슨 종목이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종목이 이거는 시장으로 그냥 밑으로 처박힌 거기 때문에 채권발 미국 국채 투매발 전반적인 유동성 우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극단적인 안전선호 현상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달러 강세와 달러의 초강세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제가 볼 땐 조금 꺾인 것 같은데 S&P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7.5% 이게 적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꽤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 조정으로 보면 사실 꽤나 큰 폭 조정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더 무너지는 이런 여러분들이 상상을 너무 그렇게 쉽게 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사람들은 항상 지금의 현상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 5% 4.8 뭐 미국 채금리가 5% 한번 찍거나 살짝 넘어가면은 단기 충격을 뭐 다음 주 정도까지 한 번 정도 더 받을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이 저점이다, 어제가 저점이다가 아니라 이 정도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막 무서워서 도망갈 필요까지는 없는 내용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어요. 다만 종목이 중요합니다. 종목이 중요한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나스닥 8.5% 떨어졌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주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이익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퀄리티 주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형 주식이 돼 있는 거죠. 금리 높은 고금리에도 가장 대응이 잘 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MMF 같은 데서 한 6% 정도의 이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주들의 움직임은 아주 견고해요. 이런 것들 보더라도 지금 무차별적으로 무너지는 시장으로는 저는 일단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 시장 보면 채널도 안 깼단 말이에요. 사실상 미국 시장으로 보면은 그냥 2단계 N자형 기술 조정 정도지 뭐 여기서 미국은 이렇게 있다가 또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좀 뭐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벌어졌으니까 수렴은 좀 해야겠죠, 여기서.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단계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채권 금리가 지금 4.8 받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이게 만약 5% 본다고 한번 호들갑 떨 수 있겠죠. 그래 봐야 5%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더 막 치고 나가진 않을 거라고. 왜? 그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성장률 1%에 PCE가 지금 3.5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럼 이게 4%대 아닙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아니 미국이 기본 성장률이 있는데 어떻게 7%를 가? 미국 장기 금리가. 그죠? 이런 상황. 뭐 내년에 재정적인 지출이 많아서 미국이 채권을 계속 발행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 채권의 추가 상승론을 금리의 추가 상승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5% 걱정하는데 갑자기 7자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얼추 다 온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레벨 다운된 건 맞아요. 우리 시장으로도 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11% 떨어졌고요. 7월 고점 대비해서. 아주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 아주 많이 떨어진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월 고점 대비해서 무려 16%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에 인플레이션 가지고 막 홍역 치르던 이 정도의 단기 낙폭이라고 지금 떨어진 이번에 떨어진 게. 그죠?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이게 적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와서 뭐 막 걱정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종목 점검하시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매크로 조정이잖아요. 매크로 조정이 뭐야? 경제 데이터들, 뭐 채권, 금리, 뭐 환율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지. 업황 아니죠. 그죠? 기업들의 개별 실적들 이런 거 점검을 하세요. 왜냐하면 시장 떨어질 땐 좋은 주식들 저가 매수 기회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실적 성장, 업황 좋은 주식들은 시장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아니 기업은 괜찮은데 주가가 떨어져 있어? 그럼 어때요? 가치가 오히려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회사 실적과 성장은 괜찮은데 주가가 갑자기 20만 원 하던 게 10만 원 됐어요. 너무너무 싸지는 거죠. 그런데 이익이 반토막 나는데 주가가 20만 원 있다가 10만 원 갔다. 그러면 하나도 싸진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그걸 점검을 하셔야지. 시황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뭐 다음 주까지 정도는 흔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식을 대차게 빼놓으면 이렇게 못 갑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예. 이렇게 요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무슨 말 다시 한번 그림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열차게 내려놓으면 한 방에 안 올라가죠. 여기 쌍바닥 흔들고 한 달 이렇게 흔들었죠. 여기도 한 방에 안 올라가죠. 그죠? 여기도 한 방에 안 올라가죠. 여기 비비죠. 이렇게 옆으로. 여기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도 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깝게도 여기서 박스 치다가 이제 레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지금 상황이 실물 경기 지금 둔화되고 약한 거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미국은 여러모로 여전히 아직 괜찮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일단 공급 바닥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도 바닥론 나와 있고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2차 전지도 여전히 장기 성장 국면 여전히 구가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위주로 계속 보셔도 된다. 다만 제가 이 정도의 충격적인 조정을 여러분들께 대비하고 피하라고까지 미리 말씀 못 드리고 이거 제가 틀린 거예요. 이 점은 좀 제 시황 참고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상황 파악해서 도망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그래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도망가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그 충격은 받았다. 이미 맞은 거예요. 맞았으니까 좀 견디시고 다만 여기 다시 회복하고 넘어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저는 내년일 거라고 보는데 하반기 연말 장세는 박스권이 한 레벨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방향이 새롭게 아래로 잡혔다고 보는 건 좀 과한 걱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힘드시겠지만 더 뭔가 아주 심각한 위험보다는 잠재되어 있던 시장의 불안 요인이 좀 노출되면서 나온 하방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조정으로 더 밀려 내려온 2차 전지를 필두로 하는 성장 산업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밸런스 조절을 오히려 하시는 기회로 활용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복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이 구간 다음 주까지 아마 흔들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동일입니다.